네, 조국 정국 장기화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끌시끌했던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야는 이제 역대 최대인 513조 5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먼저 20대 마지막 국감에 대한 총평은 무엇이고 또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계신 송원석 의원 저희가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진행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사실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2018년도에 국회에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이 두 번째 국감이었고요.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국감인데 좀 총평을 내리시자면 어떠신지요? 총평은 두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 국감이 그런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위에 현재 소속이 돼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 그 관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안전사고 같은 이런 민생과 직결된 부분 그리고 항공사들이 사실 마일리지를 소멸시켜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 건가 보상을 할 건가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책 국감을 이루었는데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개 이제 상임위에서는 조국 사태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좀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분위기가 좀 격앙되기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증인 신청 부분을 원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좀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요. 국감 과정에서 좀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장을 비롯해가지고 일부 국감에 나온 그 피감 기관장들이 답변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하다 못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을 좀 약간 이렇게 고압적인 자세를 나타낸 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위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태풍이 올 때 일부 기관장들을 태풍에 좀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기관에 좀 복귀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관에 복귀는 안 하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감에 굉장히 좀 흠으로 일부 흠결로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답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감하기 전에 이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면 자료는 최대한 거기 맞춰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게 다 어떤 경우든 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한 적이 없는데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던 점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국감에 임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그래도 준비한 것은 중요한 민생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정부가 또 기관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느냐. 이 국감에 대응해서 어떤 정도로 준비해 왔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상임위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작을 해서 끝이 났는데 국토위는 그래도 정책 국감이 제대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점에서는 참 상당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조국 정국이 사실 끝나갈 즈음에는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이 또 최대 쟁점 화두로 지금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공수처 설치 문제인데 뭐 앞서서도 저희가 브리핑에서 다뤘지만은 한국당에서 뭐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죠.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공수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나 비리 이 부분은 국민들한테 미치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이걸 엄당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그 공수처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두 사람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그 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야당하고 여당이 서로 합의가 안 되면 두 사람을 추천을 여당목 하나 야당목 하나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대통령은 누구를 그 임명할 건지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한번 보시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런 분들이 다 민변이라든지 우리법연구회 또 국정원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조국이라든지 조국 전에 법무장관을 하려고 했던 누굽니까 안경환 교수인가 이런 분들은 다 또 참여연대 출신들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그 민변 출신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 현재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법안 자체에 검사는 2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민변 중심, 민변 등등 그런 유형의 분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이게 정권 침입부대 아니냐, 그 북한의 보위부 비슷한 것이다. 이런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도인가요? 이해찬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사정 집행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검찰권의 이원화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에서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굳이 한다면 공수처장의 임명 권한은 국회로 이관한다든지 해서 다음 정부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지금 그런 이야기고 아울러서 우리가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그래서 한국당에서 자체 개혁안을 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뭐냐?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정권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정파로부터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검찰의 인사 독립, 인사를 검찰청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또 예산 독립. 현재는 예산권이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 중에서 청 단위 중에서 예산권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검찰청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권을 좀 독립시키자 해서 이 부분은 아마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결산 심사할 때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다음 부터는 예산을 독립시키자 이렇게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독립, 예산 독립,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독립입니다. 검찰 수사 독립은 정치권,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수사에 관여한 정황이 나타나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하자. 처벌도 해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고요. 특히 이제 지금 감찰권을 가지고 법무부냐 아니면 검찰이냐 이걸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사실은 감찰 권한 자체를 법무부든 검찰이든 여기에 소속하지 않고 제3의 기관 또는 국회에 소속 이런 식으로 독립시키는 이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집합을 해서 다음에 우리가 검찰 독립을 위한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자체 개혁안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곧 나올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빠르면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는 아마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야 간의 논의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 내부에서는 예산안 싸움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또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도 했는데 의원님께서 듣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귀를 가리고 계시던데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머리가 아파서 뒤를 내려 기자했었는데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진 기자님들이 굉장히 빠르다. 포착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점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의문점이 해소가 됐군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신다면 또 의원님께서 예산 통이시고 기재부 2차관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평가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예산은 지나치게 팽창적이다. 정부 스스로 확장 재정을 한다, 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시정 연설 때 말씀하셨지만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동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나치게 과다하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을 적절하게 인상을 시켜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너무 급속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경제에 주름을 지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를 그렇게 주름지게 하듯이 재정도 확장 재정이 필요할 때는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다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총지출 규모를 이제 금년에 9.5%가 증가되었고 내년에 9.3% 증가율을 가지고 왔는데 2년 연속 9%대의 증가율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증가폭이 크다는 이야기죠. 거기에다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의 재정 규모가 100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정권 들어와서 3년 만에 100조를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다 적자 국채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33조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60조를 넘게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빚을 져가면서 재정을 팽창시키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그 경제 위기가 있었던 그 98년도에 IMF 위기라든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그때보다도 더 위기 대응적인 재정 확장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는 위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경제 위기는 아닌데 경제 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재정을 확장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금리마저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낮춰가지고 거의 최저금리 수준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 정책 전체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확장 재정이고 위기 대응 재정을 하고 있다. 예. 그런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 압니다. 왜냐? 지금 저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죽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어렵다. 정말 위기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국민들은 다 아는데 청와대는 위기 아니다. 예. 그러면서 정책은 위기 대응으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합 재정 수지를 그 일반적으로 국제 비교를 할 때 씁니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 미국, 프랑스 다 마찬가지인데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다. 예. 그런데 우리는 통합 재정 수지는 그동안에 흑자를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수입은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지출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실제 재정만 가지고 수지를 보자 해서 관리 재정 수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인데 이거를 흑자로 가져가자라고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통합 재정 수지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로 가도록 지금 편성이 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국민연금 수입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걸 고려했을 때 일반 재정에서는 적자가 너무나 많은 규모로 가고 있다 예. 하는 이런 점 때문에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예,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그런 예. 상황입니다. 역시나 예산 전문가셔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또 현재 예결위 소속이시잖아요. 앞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되니까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국민의 혈세 좀 소중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심사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국토위 국감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님의 활약상이 돋보였는데 그 말씀하신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또 이 부분도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 욕심이 너무 과다했던 거죠. 예. 전체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간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하는데 그중에서 매입 임대주택으로 13만 호를 하겠다. 예.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매입 임대라고 하는 거는 이미 민간에서 건설해 놓은 주택을 그 아파트를 사서 거기에 임대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요. 개보수를 해서. 개보수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최근 기록을 보면요. 10년간 매입 임대주택이 9만 9천 호였습니다. 9만 9천 호인데 지난 정부 7년간 6만 호를 매입 임대를 했는데 이번 정부 때 벌써 3만 9천 호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13만 호를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표가 너무 과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지하라든지 굉장히 슬럼 비슷한 그런 데를 개보수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그런 아파트 또는 공동주택 이런 걸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도에 공실률이 5.6%였습니다. 그랬는데 2017년도에는 11.2%, 그리고 2018년도에는 29.2%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금년 7월 현재는 77%입니다. 이게 금년 7월 현재 77%인 거는 물론 77%가 비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비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특히나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고령자 유형의 경우에는 입주 실적이 한 호입니다. 한 호. 그러니까 97.8%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7월 달까지 이렇게 비어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을 해가지고 개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해야 되니까 일정 기간 한 6개월 정도는 비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리할 때도 6개월 매입한 지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공가로 있더라도 이거는 데이터에서 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금년 7월까지 77%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과다한 게 리모델링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일부 있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빼더라도 2016년도에 5%, 17년도에 11%, 2018년도에 29% 이렇게 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의원님께서 그런 문제점들을 쭉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해결 방안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은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부에서 내놓은 대안은 제가 지금 보지 못했는데 이번 국감기간에도 제가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과다한 목표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켜라. 너무 욕심이 강하면은
오버히트 된다. 그러니까 예. 목표를 적절하게 재설정하고 그다음에 가능한 매입보다는 신축으로 해서 실제로 주택 공급량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필요하다. 예, 그리고 수요와 공급을 잘 수요를 맞춰서 먼저 봐야 된다. 예. 수요를 먼저 보고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하는 걸 생각해야 되지. 정부에서는 먼저 목표를 생각하다 보니까 공급량은 먼저 정하는 거예요. 공급량을 정해놓고 난 뒤에 수요를 찾으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요건에 안 맞는 사람, 뭐 벤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임대주택 들어가 있다라든지 이런 예. 기사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다한 목표에 대한 현실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서요. 예. 의원님께서 20대 국회에 정말 뒤늦게 입성을 하신 만큼 그동안 상당히 바쁘게 열심히 또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당의 원내 부대표이신 송원석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